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실행될 때 발생 가능한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레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자, 그러면 먼저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x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y는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트랜잭션은 x에 y를 더하는 트랜잭션이고요. 두 번째 트랜잭션은 y를 70으로 바꾸는 트랜잭션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자, 한번 살펴볼게요. 트랜잭션 1번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x에 y를 더하려면 현재 x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먼저 x를 읽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y의 값을 읽어야 하는데, 이 타이밍에 트랜잭션 2번이 시작을 합니다. 트랜잭션 2번은 y를 70으로 바꾸는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y에 70을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70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y는 70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 1번이 다시 이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x에 10이 있다는 것을 읽었으니까 이제 y를 읽어야 되죠. 그래서 y의 값을 읽었더니 바로 앞에서 트랜잭션 2번이 y를 70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70이라는 값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 1번은 x에 y를 더하는 거니까 10과 70을 더한 80이라는 값을 이렇게 x에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8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x가 이렇게 80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 1번은 커밋을 하고 종료를 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트랜잭션 2번이 어볼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롤백을 해줘야 되잖아요. 롤백이라는 것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트랜잭션 2번이 실행되기 전에 y 값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y 값은 2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y는 20이 되도록 롤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 20으로 돌아올 거고 이렇게 y가 20으로 롤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곰곰이 살펴보면 이 x가 80이라는 값 있잖아요. 트랜잭션 1번에 의해서 바뀐 이 x가 80이라는 이 값은 사실은 롤백된 트랜잭션 2번이 write한 이 70이라는 값을 읽었기 때문에 나왔던 값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트랜잭션 2번은 이렇게 롤백을 했기 때문에 이 70이라는 값은 유효한 값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효하지 않은 값을 읽어서 이렇게 80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x80이라는 이 값도 정상적이지 않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이 x80이라는 값은 이상한 값이 되는 거고, 이런 형태의 이상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dirty read라고 합니다. 이 dirty read는 커밋되지 않는 변화를 읽었을 때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2번이 이렇게 write를 해줬는데 이렇게 write 해준 것이 커밋되기 전에 트랜잭션 1번이 이렇게 읽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트랜잭션 2번이 롤백을 하게 되니까 유효하지 않은 이 데이터를 읽어서 만들어준 이 결과 또한 이상한 결과값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dirty read라고 하고요. 또 다른 현상을 살펴볼게요.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x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가지 트랜잭션을 실행을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트랜잭션은 x를 두 번 읽는 트랜잭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랜잭션은 x에 40을 더하는 트랜잭션이에요.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트랜잭션 1번이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를 한번 읽어요.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 2번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트랜잭션 2번은 x에 40을 더해야 되니까 먼저 현재 x 값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읽었고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에 40을 더해서 50이라는 값을 x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5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 2번이 커밋을 했어요. 자, 이어서 트랜잭션 1번이 다시 한번 x를 읽습니다. 그런데 트랜잭션 2번에 의해서 x의 값이 5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50을 x의 값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 1번도 커밋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상을 한번 봅시다. 트랜잭션 1번이 수행을 하는 동안에 x를 이렇게 두 번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10을 읽었고 그 다음에는 50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한 트랜잭션 안에서 두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온 거죠. 사실 이 현상은 아이솔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일어나면 안 되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트랜잭션의 아이솔레이션 속성이 의미하는 게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돼도 각각의 트랜잭션이 마치 혼자서 실행되는 것처럼 동작해야 된다. 이게 트랜잭션의 아이솔레이션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트랜잭션 1번이 정말로 혼자서 실행이 된다면 이렇게 x를 두 번 읽어도 둘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결과는 각각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 거니까 아이솔레이션 관점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non-repeatable read라고 합니다. 즉 같은 데이터를 두 번 읽었는데 값이 달라진 거예요. 이것 또한 이상한 현상인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의 이름을 non-repeatable read라고 했는데
하는데요. 이 이름 말고도 fuzzy rea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두 개의 튜플이 있어요. 1번 튜플은 v의 값을 10으로 가지고 있고요. 2번 튜플은 v의 값을 5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트랜잭션은 v가 10인 데이터를 두 번 읽는 트랜잭션이고요. 두 번째 트랜잭션은 튜플 2번의 v를 10으로 바꿔주는 트랜잭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트랜잭션 1번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v가 10인 튜플을 읽어요. 그러면 현재는 v가 10인 튜플은 t1밖에 없으니까 t1만 이렇게 읽어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랜잭션 2번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트랜잭션 2번은 t2의 v 값을 10으로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으로 write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1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바로 트랜잭션 2번은 커밋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트랜잭션 1번이 실행을 하겠죠. 다시 한번 v는 10인 튜플을 읽는데 앞서서 트랜잭션 2번에 의해서 t2의 v 값도 1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읽었을 때 t1과 t2 둘 다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 1번도 커밋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을 가만히 보면 동일한 조건으로 두 번을 읽었는데 각각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얘 또한 트랜잭션의 아이솔레이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상한 현상이 되는 거죠.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같은 조건으로 두 번 읽었는데 그 두 번의 결과가 다르니까 얘 또한 이상한 현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팬텀 리드라고 해요. 즉 없던 데이터가 갑자기 생긴 거죠. 지금 여기서는 t2의 v 값을 바꿔줘서 팬텀 리드가 됐는데 만약에 이 타이밍에서 v가 10인 새로운 튜플을 인서트 하게 돼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팬텀 리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없던 데이터가 갑자기 생겨서 이로 인해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을 팬텀 리드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이 현상들은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이상한 결과 혹은 데이터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니까 이런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모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아져서 동시에 처리 가능한 트랜잭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결국 DB의 전체 처리량, 영어로는 스루풋이라고 하는데요. DB의 전체 처리량이 하락하게 돼서 DB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일부 이상한 현상을 허용을 하는 몇 가지 레벨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게 바로 아이솔레이션 레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이 세 가지 현상 중에 몇 개를 허용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리드 언커미티드라는 이름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현상을 모두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가장 자유로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상한 현상에 가장 취약한 거죠. 대신에 동시성은 높아져서 전체 처리량은 가장 높을 겁니다. 그 다음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리드 커미티드라는 이름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인데요. 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커밋된 데이터만 읽기 때문에 얘는 더티 리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논 리피터블 리드나 팬텀 리드는 허용을 해요. 다음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리피터블 리드라는 아이솔레이션 레벨입니다. 바로 앞 단계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같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논 리피터블 리드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팬텀 리드는 허용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레벨은 시리얼라이저블 레벨입니다. 얘는 이 세 가지 이상한 현상들을 모두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 현상뿐만 아니라 아예 이상한 현상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레벨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 가지 현상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현상만 모두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레벨은 아예 이상한 현상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레벨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솔레이션 레벨의 특징을 보면 레벨이 엄격해지면 엄격해질수록 허용하지 않는 현상들이 늘어난다, 이런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어떤 현상을 허용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구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설계자, 즉 우리 같은 개발자들은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처리량과 데이터의 일관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이 사실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냐면 1992년 11월에 발표된 SQL 표준에서 정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이 표준에서 정의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SQL 표준에서 정의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비판하는 논문이 1995년도에 발표가 돼요. 주로 어떤 내용을 비판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세 가지 이상한 현상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를 통해서 설명을 했을 뿐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한다면 어떤 형태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라는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현상은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판하는 내용은 상업적인 DBMS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반영을 해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것을 또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논문에서 말하는 추가적인 이상한 현상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x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트랜잭션은 x를 10으로 바꿔주는 트랜잭션이고요. 두 번째 트랜잭션은 x를 100으로 바꿔주는 트랜잭션입니다. 자,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하게 되면 만약에 트랜잭션 1번이 먼저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x를 10으로 라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1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10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 2번이 라이트를 합니다. x를 100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해주면 이제 x는 100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트랜잭션 1번이 어볼트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볼트를 하게 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롤백을 해줘야 되니까 이 트랜잭션 1번이 x를 라이트 해주기 이전의 상태, 즉 x가 0이었던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얘를 다시 0으로 돌려놓게 되면 트랜잭션 2번이 라이트한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덮어쓰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이렇게 0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트랜잭션 2번도 어볼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트랜잭션 2번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되니까 x를 100으로 라이트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 상태는 10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10으로 돌려놓게 되면 사실은 이 10이라는 값도 어볼트가 된 값이기 때문에 10으로 롤백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 개의 트랜잭션이 라이트를 할 때 만약에 롤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에 이상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더티 라이트라고 해요. 얘는 커밋이 안 된 데이터를 라이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2번이 라이트를 하고 나서 바로 트랜잭션 1번이 어볼트를 한 케이스였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트랜잭션 2번이 라이트를 하고 커밋까지 한 뒤에 그 뒤에 만약에 어볼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롤백을 하려고 x의 값을 다시 0으로 돌려놓게 되면 트랜잭션 2번이 라이트한 100이라는 값은 커밋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밋이 안 된 데이터를 라이트를 했을 때는 더티 라이트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롤백 시에 정상적인 리커버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솔레이션 레벨에서 이 더티 라이트를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현상을 살펴볼게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x는 5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트랜잭션은 x에 50을 더하는 트랜잭션이고요. 두 번째 트랜잭션은 x에 150을 더하는 트랜잭션입니다. 자,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 먼저 트랜잭션 1번이 시작을 했습니다. x에 50을 더해야 되니까 먼저 x에 얼마가 있는지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50이라는 값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트랜잭션 2번도 시작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x에 150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x의 값이 얼마인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50이라는 값을 읽었고요. 그러면 그 값에 150을 더해서 200이라는 값을 이렇게 x에 라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200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됐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2번은 커밋을 합니다. 이어서 트랜잭션 1번이 나머지 과정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 얘는 x에 50을 더해야 되는데 일단 50이라는 값을 먼저 읽었으니까 그 50에 50을 더해서 100이라는 값을 이렇게 x에 라이트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x는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1번은 커밋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시면 트랜잭션 2번이 라이트한 게 아예 사라져 버린 겁니다. 만약에 트랜잭션 1번과 트랜잭션 2번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됐다면 차례차례 시리얼하게 실행이 됐다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x의 값은 250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겹쳐서 실행이 되다 보니까 트랜잭션 2번이 업데이트해준 이 작업이 아예 사라져 버린 겁니다. 트랜잭션 1번이 이렇게 덮어 써버린 바람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스트 업데이트라고 불러요. 아주 심각한 현상이죠. 업데이트가 됐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얘가 계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0만원을 입금하고 동시에 150만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을 했는데 150만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위험한 현상이고 업데이트를 덮어 썼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더티리드 기억나시나요? 이 더티리드는 커밋되지 않는 변화를 읽었을 때에 그 커밋되지 않은 변화가 롤백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인데 그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DB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더티리드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어떤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냐면 이렇게 롤백이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티리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x는 50이라는 값을 들고 있고 y도 50이라는 값을 들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의 트랜잭션을 이제 동시에 실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트랜잭션은 x가 y에 40을 이체를 하는 트랜잭션입니다. 그러니까 x, y를 각각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트랜잭션은 x와
y를 각각 읽는 거예요. 읽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자, 트랜잭션 1번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x가 y에 40을 이체를 하는 거니까 먼저 x의 계좌에서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x를 이렇게 읽었더니 50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x에서 40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50에서 40을 뺀 10을 이렇게 x에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10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으로 바뀐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트랜잭션 2번이 시작을 합니다. 트랜잭션 2번은 x와 y를 읽는 거라고 했으니까 먼저 x를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현재 1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을 읽습니다. 이어서 y의 값도 읽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50을 읽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2번은 커밋을 하고 종료를 합니다. 바로 이어서 트랜잭션 1번이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40을 이체하고 있었던 중이었으니까 x에서는 이미 40을 뺐고, 그러면 y에 40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y의 현재 잔액을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y를 리드를 했고요. 50이라는 값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에 40을 더해서 90이라는 값을 이렇게 y에 써줘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90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바뀐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 1번은 커밋을 하고 종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곰곰이 보면 지금 x와 y는 각각 10과 90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합, 그러니까 두 계좌에 있는 밸런스의 합은 100이잖아요. 이 100은 항상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랜잭션 2번을 보시면 얘는 x를 10으로 읽고 y를 50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60이 돼요. 그러면 얘는 데이터 정합성이 깨져서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런 현상 또한 더티 리드다. 즉 이렇게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을 때에 아까 앞에서는 어볼트가 발생을 해야, 그래서 롤백을 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지금 경우처럼 롤백을 하지 않아도, 즉 어볼트가 발생하지 않아도 더티 리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논문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더티 리드의 개념이 좀 더 확장적인 개념으로 쓰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현상들을 살펴볼게요. 자, 같은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트랜잭션 2번이 x를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50이라는 값을 읽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트랜잭션 1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x에 얼마가 있는지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50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50에서 40을 빼서 x에 10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10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그러면 y에 40을 더해줘야 되니까 먼저 y를 읽습니다. 그래서 50이라는 값을 읽었고 50에 40을 더해서 90이라는 값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90으로 바뀌죠. 그리고 트랜잭션 1번은 커밋을 하고 종료를 합니다. 이어서 트랜잭션 2번이 y를 읽게 되는데 지금 9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90을 읽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을 가만히 잘 보면 얘도 지금 x와 y에 있는 두 계좌의 합이 100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00으로 되어 있는데 트랜잭션 2번 같은 경우에는 x는 50으로 읽고 y는 90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면 140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을 한 거죠.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뭐라고 부르느냐? 얘는 리드 스큐라고 불러요. 즉 데이터가 불일치한 읽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얘는 가만히 잘 보면 아까 앞에서 봤었던 non repeatable read와 비슷해요. 지금은 서로 관련 있는 x와 y를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x와 y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x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y가 x였다면, 그렇다면 얘는 non repeatable read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현상을 리드 스큐라고 하고요. 리드 스큐와 유사한 또 다른 현상을 살펴볼게요.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x와 y는 각각 50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제약사항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x와 y의 더한 값이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같은 거죠.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질 수 있는데 한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계좌의 합이 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트랜잭션은 x에서 80을 인출하는 트랜잭션이고요. 두 번째 트랜잭션은 y에서 90을 인출하는 트랜잭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트랜잭션 1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x에서 80을 인출을 해야 되는데 이 제약사항을 위반하는지 위반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x와 y를 각각 먼저 읽습니다. 이렇게 x를 읽어서 50을 확인을 하고 이어서 y도 읽어서 50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전체 밸런스는 100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x에서 80을 인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80을 인출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트랜잭션 2번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y에서 90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x와 y를 읽어서 두 계좌의 합이 90보다 큰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를 읽어서 50을 확인을 하고요. 이어서 또 y를 읽어서 50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도 둘 다 더하면은 100이기 때문에 100은 90보다 크니까 y에서 90을 인출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 1번이 x에서 80을 인출을 합니다. 그러면 x에 아까 읽었던 값이 50이었기 때문에 50에서 80을 뺀 마이너스 30을 이렇게 x에 써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30으로 바뀌게 되고요. 바로 이어서 트랜잭션 2번도 y에서 90을 인출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아까 y가 50이라는 것을 읽었기 때문에 50에서 90을 빼서 마이너스 40을 이렇게 y에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y는 이렇게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 1번이 커밋을 하고 트랜잭션 2번도 커밋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 상태를 보면 얘는 지금 이 조건을 위반하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 DBMS가 시리얼라이저블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잘 구현을 해놨다면 얘가 커밋을 하는 순간에 이 컨스트레인츠에 걸려서 커밋이 안 되고 어볼트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둘 다 커밋이 됐다면 그러면 이렇게 제약사항을 깨트리는 데이터 불일치를 만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write skew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에 이렇게 썼음에도 결과적으로 inconsistent한 데이터 불일치한 쓰기가 되는 거죠. 자, 끝으로 다른 현상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팬텀 리드라는 것을 배웠어요. 같은 트랜잭션 안에서 어떤 조건으로 두 번을 읽었을 때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팬텀 리드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표준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비판하는 논문에서는 이 팬텀 리드의 개념 자체도 조금 더 넓은 개념이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튜플 하나가 있어요. 이 튜플은 v의 값을 7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ount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count라는 데이터는 v가 1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그 튜플의 개수를 저장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v가 10보다 큰 튜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두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트랜잭션은 v가 10보다 큰 튜플을 읽고 그리고 이어서 count를 읽는 트랜잭션이고요. 두 번째 트랜잭션은 v가 15인 튜플을 추가를 하고, 그러니까 insert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튜플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니까 count의 값도 1을 증가시키는 트랜잭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 자, 먼저 트랜잭션 1번이 시작을 했어요. v가 10보다 큰 튜플을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읽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트랜잭션 2번이 시작을 합니다. v가 15인 t2를 데이터베이스에 인설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t2가 추가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t2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카운트의 값도 1을 증가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현재 카운트의 값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0에다가 1을 더해서 카운트를 1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트랜잭션 2번은 커밋을 하고 종료를 합니다. 이어서 트랜잭션 1번이 다시 진행을 하는데요. 카운트를 읽게 되는데 카운트의 값이 1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커밋을 하고 종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을 잘 보면 트랜잭션 1번에서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읽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의 수를 카운트하는 그 카운트를 읽었을 때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도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은 꼭 같은 조건을 두 번 읽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연관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어떤 데이터가 추가가 됐을 때 지금처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상한 현상 또한 팬텀 리드로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논문이 소개한 추가적인 이상한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고, 또 기존의 표준에서 정의한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해서 쓰여야 된다는 것도 같이 살펴봤어요. 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표준에서 정의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비판하면서 상업적인 DBMS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반영해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소개하는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얘가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은 기존의 표준에서 정의한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하고는 약간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기존의 표준에서 정의했었던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이상한 현상들 세 가지를 정의한 뒤에 그 이상한 현상들 중에서 얼마만큼 허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레벨들을 구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컨커런시 컨트롤이 어떻게 동작할지 그 구현을 바탕으로 정의된 아이솔레이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컨커런시 컨트롤을 구현을 할 거냐, 즉 어떻게 아이솔레이션 할 거냐, 그 구현 방식에 기반해서 이 레벨이 정의가 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이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어떤 개념인지 파악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x와 y 각각 50을 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두 개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실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트랜잭션은 x가 y에 40을 이체를 하는 트랜잭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랜잭션은 y에 100을 입금하는 트랜잭션입니다. 자, 그러면 얘 둘을 동시에 실행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 이렇게 트랜잭션 1번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x가 y에 40을 이체를 해야 되니까 현재 x에 얼마가 있는지를 먼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었더니 50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스냅샷으로 관리가 됩니다. 스냅샷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의 형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어떤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잡냐면 트랜잭션이 시작하는 시점을 그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1번은 이 X에 대한 스냅샷을 이 트랜잭션 1번이 시작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 1번의 관점에서는 X는 5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Y에 40을 이체를 하는 거니까 X의 계좌에서는 40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50에서 40을 뺀 10을 이렇게 X에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X에 써준다라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써주는 개념이 아니라 트랜잭션 1번이 관리하는 이 스냅샷에 써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10이 되는 거죠. 얘가 아직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얘는 여전히 X가 50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타이밍에 트랜잭션 2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트랜잭션 2번은 Y에 100을 입금을 하는 거니까 현재 Y에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Y를 읽었더니 50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지금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으로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트랜잭션 2번도 얘가 실행되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스냅샷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이 Y의 스냅샷이 5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00을 입금을 했으니까 50에 100을 더해서 150을 Y에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고 있는 이 스냅샷에 150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 2번이 커밋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커밋을 하게 되는 순간 이제 이 Y는 150이라는 값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150으로 바뀌고요. 이제 이 순간 이후로 실행되는 트랜잭션 중에 Y를 읽게 되면 그때는 150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시 트랜잭션 1번이 실행을 하는데요. X가 Y에 40을 이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Y에 40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Y가 얼마가 있는지를 읽어야 되는데요. 얘가 지금 Y를 읽게 되면 어떤 값을 읽게 될까요? 150을 읽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1번이 시작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스냅샷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의 Y의 값은 150이 아니라 5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Y를 읽게 되면 얘는 50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1번은 스냅샷의 관점에서 Y는 50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0에 40을 더해서 90을 Y에 이렇게 써주게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 스냅샷에 적용이 돼서 얘가 9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Y 값은 외부에서 볼 때는 여전히 150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 1번이 이제 커밋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보시면 트랜잭션 2번과 트랜잭션 1번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라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 상태에서 얘를 커밋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90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업데이트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즉 로스트 업데이트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에서는 이렇게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라이트를 할 때, 즉 라이트 컴플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 먼저 커밋된 트랜잭션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커밋을 하려고 시도하는 트랜잭션 1번은 오볼트로 처리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됐었던 이 내용들, 즉 스냅샷에 반영됐었던 이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이고요.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은 사실 MVCC의 한 종류인데요. MVCC가 뭐냐면 멀티버전 컨커런시 컨트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각 트랜잭션마다 특정 시점에서의 스냅샷을 기준으로 각각의 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MVCC라고 하는데요. 이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이 이 MVCC의 한 종류인 거죠.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 얘는 트랜잭션이 시작하기 전에 커밋된 데이터만 보여요. 그래서 트랜잭션 1번이 Y를 읽을 때도 Y가 커밋이 돼서 150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 1번이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Y는 50이라는 값을 이렇게 읽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 커밋한 애가 위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라이트 컴플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먼저 커밋한 트랜잭션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커밋을 하려고 하면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게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끝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실무에서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SQL 표준에서 정의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SQL 표준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을 정의를 하고 이 세 가지 현상을 얼만큼 허용하는지에 따라서 각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구분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되는 여러 RDBMS에서는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때 사용하는 엔진은 InnoDB죠. 이 InnoDB 같은 경우에는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표준에서 정의한 아이솔레이션 레벨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erializable, Repeatable Read, Read Committed, 그리고 Read Uncommitted 이렇게 네 가지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MySQL 문서의 일부를 캡처한 건데요. 이 문서
문서에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4가지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설명하면서 이 3가지 현상을 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SQL을 바탕으로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정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오라클 DB를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오라클의 문서를 일부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문서에서도 설명하는 게 일단 표준 SQL에 정의되어 있는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클에서는 리드 언커미티드 레벨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준에서 정의된 리피터블 리드나 시리얼라이저블을 사용을 하려면 오라클 문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트랜잭션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두 경우 모두 시리얼라이저블로 지정을 하라고 그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로 사용되는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두 개인 거죠. 이 리드 커미티드랑 시리얼라이저블, 이 두 개가 오라클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아이솔레이션 레벨입니다.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오라클 문서상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이 두 개라는 것. 그래서 표준 SQL에 기반하고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시리얼라이저블 있잖아요. 오라클에 있는 이 시리얼라이저블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실제로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었던 스냅샷 아이솔레이션 레벨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SQL 서버를 살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이 3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이 있죠. 이 스냅샷 아이솔레이션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SQL 서버의 공식 문서에서도 보면 이 3가지 현상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SQL 서버도 마찬가지로 표준 SQL에서 정의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끝으로 포스트그레스QL을 살펴보면 얘 같은 경우에도 표준에서 정의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4개의 레벨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표준에서 정의된 이 3가지 현상 외에도 표준에서 정의되진 않았지만 그 외에 등장할 수 있는 이상한 현상들을 이렇게 따로 또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현상에 대해서 각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얼마만큼 허용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레벨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피터블 리드가 아까 우리가 설명했었던 스냅샷 아이솔레이션 레벨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주요한 RDBMS를 살펴봤는데 이 주요 RDBMS들은 보면 SQL 표준에 기반해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정의를 해요. 그리고 각 RDBMS마다 제공하는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이름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이라도 동작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자들은 실무에서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용하는 RDBMS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잘 파악을 해서 적절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잘 읽어보시고 얘는 이런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제공하네, 그리고 각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이런 식으로 동작하네, 이거를 잘 파악하셔서 트랜잭션을 쓰실 때 적절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RDBMS가 제공하는 디폴트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그대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퍼포먼스 튜닝이나 혹은 예상치 못한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각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파악해 놓는 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RDBMS들은 이렇게 3가지 현상을 기준으로 어쨌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의 이상한 현상들을 살펴봤냐, 왜 제가 이거를 소개를 했냐면 이렇게 표준에서 정의된 3가지 현상만 알고 있는 거랑 그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을 알고 있는 거랑은 개발할 때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사용하는 RDBMS에서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파악을 했다면 트랜잭션을 사용을 할 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고요. 행여나 뭔가를 놓쳐서 실제 서비스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도 이 3가지 현상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문제를 찾아 나서는 게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분명히 나중에 개발하실 때,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날의 여러 RDBMS가 컨커런시 컨트롤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